오늘은 주요 섭외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 절정 부분이죠. 어머니가 오키에게 손수건을 사랑 아저씨께 전해드리라고 한 후 풍금을 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남녀평등, 자유연애와 같은 근대적 가치가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기는 알아. 그러나 아직 여성의 개가라고 하는 건 재혼이에요. 재혼을 금하는 봉건적 인습이 힘을 발휘하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봉건적 가치관과 그 다음에 근대적 사회제도 사이에서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다라고 보면 돼요.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자,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인연을 맺지 못한다. 왜? 어머니잖아. 개가가 금에 있다니까. 이미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는. 이러한 결론은 오키와 죽은 남편을 위한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이라는 평가와 함께, 자, 이건 이제는 봉건적 가치관에서 보는 평가가 되겠죠. 여성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사회적 인습의 폭력, 이거는 근대적 가치관에서 봤을 때 이 평가가 될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 참고로 이 작품은 여러 번 영화로 방영되고 드라마로도 방영되고 심지어는 꽁트로도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이지만 여러 매체에 의해서 개작이 됐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복합제재라든가 아니면은 보기를 설정하는 거죠. 박스 보기를 설정해서 이제는 둘의 차이점, 거기서 이제는 연출가와 소설가와 감독의 어떤 의식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자, 원래는 사랑손님인데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바뀐 1961년 작품이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 와서 어머니의 하는 일이란 참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 어머니의 하는 일이 뭔데? 그랬더니 즐거운 감정과 슬픈 감정이 막 정신없이 반복되는 거야. 마치 갱년기처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어떤 때는 어머니도 퍽 유쾌하셨습니다. 밤에는 때로는 풍금도 타고 또 때로는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실 때는 나는 너무도 좋아서 가만히 어머니 옆에 앉아서 듣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 독창은 소리 없는 울음으로 끝을 맺는 때가 많은데, 그런 때면 나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이게 조증과 울증이 막 왔다 갔다. 이거는 어머니가 어떤 내적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머니는 나를 안고 내 얼굴에 돌아가며 무수히 입을 맞추면서 엄마는 오키 하나뿐이야, 그렇지? 하시면서 언제까지나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엄마는 오키 하나면 그뿐이야. 응, 그렇지? 언제까지나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욕망을 억제하고 있는 어머니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요일날, 그렇지요. 자, 요건 이제는 어떤 에피소드를 말하기 위한 어떤 배경지시죠. 그것은 유치원 방학하고 난 그 이튿날이었어요. 그날 어머니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다고 예배당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사랑에서는 아저씨도 어디 나가고 외삼촌도 나가고 집에는 어머니와 나와 단둘이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시더니 오키야, 너 아빠가 보고 싶니? 하고 물으십디다. 응, 우리도 아빠 하나 있으면 하고 나는 혀 까불리고 어리광을 좀 부려가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철딱선이 없죠. 한참 동안을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천장만 바라보시더니 두둥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아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키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오키의 일종의 순수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키야, 오키 아버지는 오키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돌아가셨단다. 오키도 아빠가 없는 건 아니지. 그저 일적 돌아가셨지. 오키가 이제 아버지를 새로 또 가지면 세상이 욕을 한단다. 그래서 못한다는 거죠. 세상이 욕을 하는 세상이거든요. 요즘하고는 달라요. 오키는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르지만 세상이 욕을 한단다.
사람들이 욕을 해. 오키 어머니는 환양년이다.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해. 환양년이라고 하는 건요. 자,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여자. 환양이라는 거예요. 이 환양에다 년자를 붙여가지고 약간 낮춰 부르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오키 아버지는 죽었는데 오키는 아버지가 또 하나 생겼대. 참 망측도 하지.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한단다. 이게 바로 이제 뭐야. 세상이 욕을 하는 게 이게 어머니가 아저씨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죠. 이건 어찌 본다면 재혼, 개가라고도 하는데 재혼에 대한 당시 사회 문화적인 어떤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 되면 오키는 언제나 손가락질을 받고 오키는 커도 시집도 훌륭한데 못 가고 오키가 공부를 해서 훌륭하게 돼도 에이 그까지 환양년의 딸 이러고 남들이 욕을 한단다. 결국 뭐예요? 남들이 자기 자신을 욕을 하는 거는 그래 그럴 수 있어. 왜? 내가 재혼을 했으니까. 하지만 내 딸, 즉 오키에게 욕을 하는 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오키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는 어떤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이 말은 결국은 당시 사회가 이렇게 욕을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어머니 자신도 이러한 마인드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어머니의 가치관이죠.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는 혼잣말 하시듯 드문드문 말씀하셨습니다. 오키야, 또 부르십니다. 응? 오키는 언제나 내 곁을 안 떠나지. 오키는 언제나 엄마하고 같이 살지. 오키는 엄마가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도 그래도 오키는 엄마하고 같이 살지. 에이 설마 시집 가겠지. 어쨌거나 간에 오키가 유치원 졸업하고 또 소학교 졸업하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교 졸업하고 오키가 조선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돼도 그래도 오키는 엄마하고 같이 살지. 응? 오키는 엄마를 얼마만큼 사랑하나? 이거는 오키 붙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키 너만을 바라보고 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뭡니까? 아저씨를 바라는 마음, 아저씨를 바라보는 마음은 접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하고 나는 두 팔을 쫙 벌렸습니다. 응? 얼만큼? 응? 그만큼 언제나 오키는 엄마만 사랑하지.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도 되고 이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엄마가 오키에게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또 어머니가 울까봐 겁이 나서 엄마 이만큼 하고 두 팔을 쫙 벌렸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뭐예요? 어머니가 또 울까봐 쫙 벌렸습니다잖아요. 그죠? 즉, 오키가 이렇게 과장된 행동을 하는 건 누구를 위한 마음이에요? 어머니를 위한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응, 그래. 엄마는 오키 하나면 그뿐이야. 세상 다른 거 다 소용없어. 오키 하나면 그뿐이야. 자, 여기서 오키 하나면 그뿐이야 라고 하는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요, 오키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일종의 모성애가 되겠지만 또 오키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다 억제하겠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당시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적 감정이 같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오키야. 응. 어머니는 나를 당겨서 꼭 껴안고 내 가슴이 막혀 들어올 때까지 자꾸만 끼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밥 먹고 나니까 어머니는 나를 불러 앉히고 머리를 새로 빗겨주었습니다. 갑자기? 댕기도 새 댕기를 들이고 바지, 저고리, 치마 모두 새 것을 꺼내서 입혀주었습니다. 뭔가가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장면의 전환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건이 발생함을 암시하고 있어요. 엄마 어디가? 상황 파악 안 되죠. 아니, 웃음을 띄우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건데.
그러더니 풍금 옆에 새로 달인 하얀 손수건을 내려 내 손에 쥐어주면서 이 손수건 저 사랑 아저씨 손수건인데 이거 갖다 드리고 와. 응? 오래 있지 말고 손수건만 갖다 드리고 이내 와. 응?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하얀 손수건은 사실은 이 안에 아저씨에게 드리는 편지가 있죠? 그 편지가 제대로 된 거긴 한데 어쨌거나 간에 이 하얀 손수건이라고 하는 이 소재는 아저씨와 이별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 대목을 보면 이 하얀 손수건이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아주 옛날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 뭐 옛날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트윈 폴리오라고 하는 가수 듀엣이 있었어요. 남자 두 사람. 여러분 혹시 송창식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룹인데 듀엣인데 그네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얀 손수건이 있어요. 근데 그 하얀 손수건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치 이 엄마가 아저씨에게 주는 하얀 손수건을 아저씨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 편지 속에 곱게 접어 함께 붙인 하얀 손수건. 나 노래를 잘 못해요.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홀로 서서 눈물로 흔들어주던 하얀 손수건. 그때 눈물 자국 사라져버리고 흐르는 내 눈물이 그 위에 적시네. 이건 아저씨의 입장에서 떠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닌가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싹 있는 그런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고와요. 목소리가 감미롭고. 지금 노래 말고 옛날 노래로. 뭐 유튜브 보면 영상들이 있으니까. 옛날 노래니까 영상이라기보단 노래만 있는 게 많겠다. 나중에 불렀던 노래 말고 처음 앨범. 그게 진짜입니다.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손수건을 들고 사랑으로 나가면서 나는 그 손수건 접이 속에 무슨 딸깍딸깍 하는 종이, 이 딸깍딸깍 하는 종이가 뭐겠어요? 그렇죠. 편지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펴보지 않고 그냥 갖다가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방에 누워있다가 뻘떡 일어나서 손수건을 봤는데 웬일인지 아저씨는 이전처럼 나를 보고 빙그레 웃지도 않고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왜 웃지도 않고 얼굴이 파래져? 느낌적인 느낌이 온 거지. 답장이 왔구나 라고 예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면서 왜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봐야겠죠.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 손수건을 봤더군요. 나는 어째 이상한 기분이 돌아서 아저씨 방에 들어가 앉지도 못하고 그냥 뒤돌아서 안방으로 들어왔죠. 어머니는 풍금 앞에 앉아서 무엇을 그리 생각하는지 가만히 있더군요. 이 풍금도 하나 봐야 돼. 이 소재는요. 이 풍금은 아버지가 사준 악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다면 이 풍금 앞에 앉아서 풍금을 연주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 것이다.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아저씨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겠죠. 그래서인가 무슨 곡조인지는 몰라도 오키는 모르죠. 어째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예요.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슬프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감정이입이죠. 어머니의 슬픔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밤이 늦도록 어머니는 풍금을 타셨습니다.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를 계속하고 또 계속하면서 라고 하는 것은 이 어머니의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감정인데? 그렇죠. 아버지를 생각하는 감정이 아니라 아저씨를 포기하는 감정이에요. 아저씨를 포기하는 감정이 가라앉지가 않더라. 시간이 오래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요섭의 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 절정 파트예요. 어머니가 오키에게 손수건을 사랑 아저씨에게 드리라고 한 후 풍금을 연주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